네, 반갑습니다. 저는 종로 학력개발원 원장으로 있는 장문성입니다. 네, 방금 전에 64페이지에서 일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셨죠? 사실은 이 일정은 매년 똑같은 일정으로 돌아갑니다. 수능 원서 쓰고 또 수시 원서 쓰고, 그죠? 수능 본 다음에 또 정시까지 이렇게 이제 쭉 진행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재수생 정도가 되면 대충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겠구나 다 아실 테고, 근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제 예약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보니까요, 재수생들보다는 이제 고1, 2, 3 지금 재학생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략 한번 일정들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1, 2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 아직 급한 입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정을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겠지만 고3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은 좀 체크하시고요. 앞에 우리가 이제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6월 평가 모의고사까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고3 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의 목표 대학이나 어느 전형에 내가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전략을 좀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기본적인 주제는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설명회를 진행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체크해 보는 건데, 아마 고3 재학생은 지금 당장은 조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이제 결과, 그죠? 성적표가 딱 나오고 나면 3, 4월 달에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6월 모의평가는 어떤 결과라고 보시기는 좀 어렵죠. 그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6월 모의평가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의 변수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 이제 변수를 고려해서 내가 전국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 한 번쯤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3월 달과 4월 달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출제 기관이 조금 달라요. 그죠? 6월 모의평가는 이제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를 한 것이고, 3월 달과 4월 달은 이제 교육청에서 출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출제 경향에서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는 단순히 어떤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 문제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틀렸고 또 과거에 봤던 기출문제와 어떤 유형이 좀 다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6월 모의평가의 또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등급 컷은 아까 우리 일부에서 대표님하고 한번 쭉 보셨던 내용들인데, 최근에 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의 1등급 컷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이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죠? 수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92나 88 정도에서 1등급 컷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88이라면 좀 어려운 시험, 92라면 좀 쉬운 시험,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의 경우는 약간 이제 편차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앞에서 여러분들이 일부에서 아마 보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하면, 평가원은 6월 달만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라 9월에 한 번 더 보죠.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면 6월에 한 번 어렵게 내면 9월에 좀 한 번 쉽게 내서 현재 고3이나 재수생들의 수준이 작년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평가원은 꼭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의 어떤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6월이 어려웠으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9월은 어떨까요? 조금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실제 수능에서는 6월이나 9월에 적정 난이도를 갖고,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는 6월보다는 9월 쪽의 난이도를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6월의 결과가 좀 나쁘다고 하더라도요, 이 6월의 결과를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9월까지 본 다음에
전반적인 내 수준을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의 경우도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의 결과와 수능의 결과는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한데, 과거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참 쉬운 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과탐에 비해서 사탐 쪽은 뭐 매년 제가 이제 수능을 보면 다 맞거나 하나 정도 틀려야 1등급이 되지, 2개 틀려서 1등급이 되는 과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6월은 학생들이, 특히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이 완전히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6월 모의평가는 한 2개 정도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 있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조금 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는 건요, 앞에서 이제 일부 얘기도 여러분들이 쭉 들으시다 보면 내가 어느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수준을 따질 때 대부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백분위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솔직히 지금은 백분위를 모르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성적표 받으면 뭐 백분위를 정확하게 아니까 백분위를 갖고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실 텐데, 지금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건 이제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수준대별로 어느 정도 점수대가 되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략 주요 한 11개 대학, 그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 보통 이제 중경외시 정도 라인이 한 270점 정도가 이제 인문계열의 커트라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인서울 할 수 있는 점수는 대략 한 240점 초반대 정도가 되면 서울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과의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문과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상위권에 285점, 주요 10개 그죠? 중경시 정도가 되면 한 240점, 서울 소재 대학은 216점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학을 갈 때는 이 원점수로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거를 한 번쯤 정리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점수가 뭐 이 원점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원점수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6월 모평으로 봐서 대략 어느 정도의 대학을 정시모집에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한 번쯤 판단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표준 점수나 백분위로 나오다 보면 원점수에서 뭐 한 4, 5점 정도는 또 편차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6월 모의평가 결과가 딱 나오면 이제 원점수 대비로 모든 기준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표준 점수나 백분위로 모든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렸죠. 자,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이제 수능까지 5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5개월 동안 이제 뭐 열심히들 공부하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6월 모의평가와 수능 사이에 약간의 이제 변수들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변수는 이런 거예요. 자,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만약에 구분을 해서 인원을 표시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있는 그 6월 모의평가죠. 여기 있는 게 이제 올해 6월 모의평가인데 실제로 지금 재수생 같은 졸업생들이 한 7만 5천 명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원자하고 응시자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6월 모의평가를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 언제 원서를 쓰냐 하면요, 4월 초에 원서를 쓰거든요. 그 원서를 쓴 인원들에 대한 통계가 이제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2달 뒤에 6월 모의평가를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응시한 학생은 이거보다는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원자는 7만 5천 명이지만 실제로 응시한 학생은 한 6만 7천 명, 요 정도 인원이 실제로 응시를 하고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원자와 응시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실제 인원을 놓고 이거를 비율로 만약에 바꿔보면 이런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의 졸업생과 재학생의 비율과 그 다음에 이
수능 사이에 가보시면 누가 훨씬 많아져요? 졸업생의 비율이 훨씬 많아집니다. 바꿔 얘기하면 6월 모의평가를 받던 인원 중에 한 6만 명 정도의 재학생이 실제 수능에 응시를 하지 않아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능 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9월 달에 이제 수능 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수능에 참여하지 않은 결시율이라는 것도 작년에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이 결시율이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뭘까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를 이미 합격해버린 학생들 입장에선 별로 수능을 봐야 될 의욕이 안 생길 수 있죠. 그런 문제,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이 이제 연기되면서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도 있어서 작년 수능이 최초로 결시율이 10%가 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현재 6월 모의평가하고 기준을 딱 세워보면 일반적으로 재학생이 6만 명 정도가 줄어들고요. 반대로 졸업생이 6만 명 정도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데 졸업생과 재학생의 기본적인 비율이 달라지는데 우리 좀 전에 일부에서 여러분들이 봤지만 수능이라는 것만 딱 놓고 보면 졸업생과 재학생 중에 누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 졸업생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6월 달의 결과와 나중에 수능의 결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 그래프를 딱 보시면요. 제가 사실 제목을 달지를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비율은 수학 가형의 응시 인원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그래프가 뭐냐면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의 응시 비율입니다. 그럼 이 비율의 의미는 뭐냐면 자연계열이라고 하는 이과 학생들은 실제 누구를 의미하냐면 과탐을 보는 학생들이 대부분 자연계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과탐을 본 인원과 수학의 가형을 본 인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이 비율을 보면 거의 한 95% 정도는 과탐을 보고 수학 가형을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과니까 수학은 뭐를 봐야 돼? 가형을 봐야 돼. 이 인원이 한 95에서 96%가 보통 이제 고3 재학생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4월 교육청,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7월, 10월, 9월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수학 가형에 응시하는 인원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6월 그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까지 갔을 때 수학 가형에 응시하는 학생의 비율은 실제 인원수로 봤을 때 한 3만 명 정도가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수학 나형으로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수학 가형에서 수학 나형으로 옮겨 타는 학생들의 문제는 이과 인원 입장에서는 수학 가형 인원이 점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수학 가형에 만등을 했을 때 한 20만 명이 봤을 때 만등을 하면 몇 퍼센트죠? 5%가 되지만 이게 만약에 18만 명 정도가 가형을 봤을 때 여전히 내가 만등을 하고 있다면 5%가 아니라 뭐예요? 6%나 7%로 백분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과 학생들이라면 이 수학 가형을 계속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나형으로 옮겨 타야 될 것인가를 제가 볼 때는 이 6월 모평의 결과를 갖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최종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 위쪽에 보시면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한 140페이지 뒤쪽으로 가보면 제가 이번에 자료집을 만들면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어떤 전략으로 입시를 좀 치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한 3꼭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자료집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솔직히 제가 나중에 이 중하위권 얘기를 너무 길게 하다 보면요, 다들 중하위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면 다들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던지는 건 뭘 던져드리냐 하면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수학은 그냥 뭘 해야 되죠? 가형을 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경외시나 건동옥 라인까지의 대학들은 이과라면 반드시 뭐를 봐야 돼요? 수학 가형을 보게 요구합니다. 정시에서도 그렇고 수학 가형, 그러니까 수시 모집의 최저학력 기준에서도요. 너는 우리 학교 오려면 반드시 수학 가형을 봐야 돼.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통 1등급, 2등급 하나 영역만 살짝 3등급 정도 들어가 있는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 가형 점수가 좀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해서 수학 가형을 어떻게 해서든 올리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건동옥 라인을 벗어나는 뭐 국민대나 뭐 숭실대나 이런 정도 라인의 대학을 갈 수 있는 수준의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나형도 어느 정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됩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료집 뒤쪽에 보시면 수학 나형을 보고 과탐을 본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자연계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야, 수학 나형으로 바꿨는데 성적이 너무 좋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은 느낌으로 자꾸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를 더 자료집에 넣어드린 게 뭐냐면 수학 나형을 보고 과탐을 봤는데도 지원이 가능한 상위권 대학의 문과도 다 수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학 나형으로 바꿔서 전부 1등급이 나와서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으면요, 그냥 문과 쪽으로 가시면 대충 서성한 라인 정도 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제 경험으로 보면 뭐 그 정도 나오는 거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료집 참고하셔서 수학 나형으로 바꿔야 될지 말지를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 변이는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탐구 과목의 어떤 비율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문과보다 이과 쪽에 과탐을 먼저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과탐의 경우는 최근 한 2년 동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화학원과 이쪽에 있는 지구과학원을 보시면 화학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노란색 막대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올해 4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그룹은 작년 2017년에 4월, 6월, 9월 수능,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재작년 2016년에 4월, 6월, 9월 수능, 이렇게 비율이 잡히니까요. 화학원의 경우는 재작년 4월 이후로 계속해서 비율이 떨어지고 있죠. 반대로 이제 늘어나는 건 지구과학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이번의 경우에도 화학원의 선택 비율은 6월 이후에 좀 더 감소할 확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택 과목이 지금 화학원이라든지 지구과학원인 경우에 조금의 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물투, 화투, 생투, 지투 투 과목 4개를 모두 합친 비율의 변화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요. 의외로 보면은 4월 이후에 6월, 9월 수능까지 이 투 과목의 응시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상위권 학생이라면 내가 투를 과목을 꼭 해야 된다든지 투를 굉장히 잘해서 나는 여기 남아 있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남아 있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페이지의 파트는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탐구 과목의 선택에 있어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좀 빠져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쪽에 물리원 같은 거 보면은 정말 변화 없잖아요, 그죠? 이 물리는 보면 좀 덕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리해야지 이런 애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비율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내가 물리 너무 하고 싶어 이럴 때, 야, 물리는 점수도 잘 안 나오는데 바꿔라 이러신다고 해서요, 별로 잘 바꾸지 않으니까 이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계속 가는 게 맞아요. 이 성향상으로 보면 잘 안 바꾸는데요, 화원이나 이 화원을 하는 학생들은 되게 좀 지조가 없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이렇게 보고 점수 안 나오면 옮겨 타는데, 이제 화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특성상 약간의 암기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의외로 화학원이 최근에 계산이 또 많이 되다 보니까 특성상 좀 변화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그래서 졸업생과 재학생의 비율, 그 다음에 수학 가형과 나형의 선택 비율, 또 탐구 과목의 비율, 이 세 가지의 변수가
여러분들이 아마 받아드는 6월 모평의 결과와 수능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사탐 과목의 변화는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뭐 생윤과 이제 사회문화가 워낙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데 약간의 변수가 있다면 한국지리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과탐에 비하면 어때요?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사탐의 경우는 제 경험으로 보면 지금 현재 선택 과목을 바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약간의 이제 특징을 보는 과목이 여기 있는 경제죠.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는 4월, 6월, 9월 수능 이렇게 가보면 마치 아까 우리가 봤던 과탐 2가 줄어들듯이 상당히 비율적으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과 학생들이라면 경제를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경제는 좀 빠져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의 변화가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탐구 과목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고1, 2 부모님들도 계시고 고3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기본적인 입시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는 거 뭐 수시 6번, 정시는 몇 번이죠? 3번. 이 정도 기본인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모든 설명회에서 이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9월 달에 수시 원서를 쓸 때 이 수시 원서를 쓸 때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6개의 원서를 어느 대학을 써야 될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의 핵심은요. 상한선은 고민이 아니잖아요. 그죠? 쓰고 싶으시면 서울대 일반 전형 쓰시면 돼요. 서울 직유는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학교에서 내가 문과 1등, 이과 1등이 아닌 이상은 직유는 못 쓰겠지만 일반 전형을 쓰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어요. 다만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안 써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추천 전형이 아닌, 즉 추천이 필요 없다면 서성한 라인 정도의 대학이라면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모든 고민의 핵심은 뭘까요? 상한선이 아니라 뭐죠? 하한선입니다. 내 객관적인 위치의 하한선과 또 심리적인 위치의 하한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수시 모집의 기본적인 지원의 원칙 두 번째를 고민하시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내가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정시 모집은 원서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일부 이제 좀 초보 부모님들은 야 합격을 하고 등록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럴 수 있지만 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내가 등록을 하든 말든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하는 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적발이 되면 정시에 합격을 하더라도 합격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를 무난하게 넘기시려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매년 입시를 치르다 보면 제일 억울한 케이스가 이런 경우죠. 제가 항상 그 설명회 때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9월 달에 원서를 쓸 때 성대 정도를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성대 원서를 씁니다.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균인재와 글로벌인재라는 두 개의 전형이 있는데요. 이 두 전형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면접이 없어요. 그냥 원서를 내면 그냥 내가, 그리고 이 두 전형의 공통점 중에 또 하나 뭐죠?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도 없어요. 글로벌 인재 중에 면접이 있는 과가 있어요. 의예과 같은 경우 면접이 있는데 이 면접이 수능 후가 아니라 뭐예요? 수능 전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의 원서를 썼고 실제로 성균관대를 합격을 했는데 이 학생이 성균관대만 쓰진 않았겠죠. 그죠? 성균관대 학종을 쓸 정도면 제가 볼 땐 고대 학종도 썼을 테고 연대 학종도 썼을 확률이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연대 고대 다 떨어지고 성대만 붙었는데 문제는 뭘까요? 자, 연대나 고대 학종은 뭐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학생 열심히 수능 공부했을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죠. 수능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그죠? 수능 만점을 맞았는데 수시에서 뭐만 붙었다? 성대만 붙었다.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엄청 억울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9월 달에 원서를 쓸 때만 해도 난 성대만 붙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도 있었을 텐데요. 실제로 수능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되게 억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기분 좋은 관계는 이런 거겠죠. 뭐 성대 쓰고 성대 붙었는데 수능을 어떻게 했어요? 망쳤어요. 성대는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대 붙으면 되게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능을 잘 보고도 되게 기분 나쁠 수 있고요. 수능을 못 보고도 되게 기분 좋을 수 있는 이런 게 입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8월 달이나 7월 달쯤이 되면 이런 이제 표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학생부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으며 내가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어느 대학 정도를 갈 수 있는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죠? 수능도 잘 보고 내신도 어때요? 굉장히 좋은 학생이죠. 그럼 이런 학생들은 과연 어떤 방식의 전형들을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이거에 대한 체크를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연세대학교의 전형 중에 보면 특기자 전형과 활동 우수형이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과 활동 우수형은 사실은 자기소개서가 좀 다르고 여러 가지 뭐 차이는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 연대 특기자와 활동 우수형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연대 특기자는 면접을 언제 볼까요? 수능 전에 보고요. 활동 우수형은 수능 후에 봅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 하면 내가 만약에 수능을 되게 잘 볼 것 같아. 수능 만점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연대 특기자는 쓰는 게 맞을까요? 쓰지 않는 게 맞을까요?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수능 전에 있다는 얘기는 나에게 기본적인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덜컥 붙어버리면 나중에 수능을 잘 봤을 때 어떨 수도 있다는 거죠. 억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학종이나 연대 학종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활동 우수형이나 일반형 또는 학교 추천 2 이런 전형들이 면접을 다 수능 이후에 보는 이유는 내가 서울대를 갈 수도 있을 수준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연대나 고대가 면접을 수능 전에 봐버리면 섣불리 내가 쓰기가 좀 애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대 학교 추천 1이나 연대 면접형의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교과형에 해당하고 기본적으로 연대 면접형은 모두 없어요. 수능 최저 기준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부 학생들은 내가 수능을 잘 볼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면접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의 전략을 짜실 때는 학생부만 갖고 짜는 게 아니라 모두 봐야 돼요. 내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자료집에 아까 우리 잠깐 보셨던 내용인데요. 각 대학별로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의 합격 가능선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더 체크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뭐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어디에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시 모집에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기준선을 잡아드리는 거고요. 수시 모집에 원서를 쓰실 때도 결국은 보면 이 선이 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준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선보다 높은 대학을 쓰면 무슨 지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향 지원이 되고 이 선보다 낮은 대학을 쓰면 무슨 지원? 하향 지원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뭐죠? 상향 지원을 할 때는 뭐가 없어요? 상한선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쓰시면 되지만 자 하향 지원을 할 때는 어떤 거를 고려하셔야 되냐 하면 선택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택권의 핵심은 면접이나 논술이 언제 있어야 되죠? 수능 후에 있어야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만약에 선택권이 있는 대학을 쓰실 때는 내가 원래 갈 만한 대학보다 어떤 대학? 낮은 대학을 쓰셔도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좀 이따 기본적으로 이제 각각의 전형을 설명드릴 때 보면 이 내용을 갖고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보통 뭐 의대 같은 경우에
정시 모집에서 합격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저희 자료집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대학의 입시 변화 69페이지부터 이제 자료집을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자료집에 있는 내용은 여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고, 주요 대학의 변화 중에 뭐 몇몇 변화 중에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 거는요. 서강대 수시 최저 기준 완화,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형이라는 전형이 있는데요. 이 두 전형에 적용되는 최저 기준이 작년까지는 3개 영역 2등급을 요구했는데 올해부터는 뭐죠? 3개 등급함 6입니다. 자, 2등급 3개나 등급함 6이나 비슷할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등급함 6이 조금 더 완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면요, 등급 합 6은 맞출 수 있지만 뭐죠? 기본적으로 3개 2등급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됐다고 보는 거고, 중앙대학교가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을 신설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이 중대 학교장 추천이 고교별로 4명까지 추천이 가능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중대 학교장 추천이 중복되는 학교는 제가 볼 때는 경희대예요. 경희대가 작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지만 고교 연계라고 하는 전형에서 추천을 받았었어요. 인문계열 2명, 자연계열 3명, 예체능 1명까지 추천이 가능했었는데 실제로 중대에는 작년에 추천 전형이 없다가 올해 지금 추천 전형이 신설이 되면서 고교별로 4명까지, 서울캠에서는 3명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이 조건을 걸어놨으니까 아마 각 학교별로 중대 추천자와 경희대 추천자에 대한 선별이 조금은 이제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서울대나 고대 추천이야 뭐 이제 조금 더 상위권 학생들일 텐데요. 과연 이제 중대 추천과 경희대 추천, 뭐 이대 추천, 요런 이제 중경외시 라인 쪽에서 추천 전형이 됐을 때 학생들을 어떻게 추천할지에 대한 고민이 각 학교에서 아마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좀 받는 것도 괜찮고요. 자, 이화여대의 경우도 약간의 변화가, 고교 추천이나 미래인재라고 하는 이 두 전형에서 작년까지는 단계별 전형을 했어요. 그래서 1단계 통과하고 2단계에서 뭘 봤을까요? 면접 봤겠죠. 그런데 고교 추천의 경우는 작년에도 수능 전에 면접을 봤기 때문에 고교 추천은 어차피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은요, 작년까지는 수능 후에 면접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 이화여대 그 미래인재 전형은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는 선택권이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100%로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대를 만약에 쓰셔야 되는 여학생이라면 내가 실제 모의고사 수준에서 이대를 무난하게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간당간당하게라도 이대가 그래도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면 이대는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죠. 건국대, 제가 볼 때 올해 건국대 정말 큰 변화를 줍니다. 건국대가 작년까지는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을 모두 수능 전에 면접이나 논술을 봤었는데 올해 건대가 논술을 수능 후로 옮겨놨고 학생부 종합전형인 자기추천 전형도 면접을 수능 후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건국대가 작년까지는 선택권이 없는 학교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선택권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동옥 라인 정도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지원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수시 모집의 어떤 지원 전략을 짜실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논술이나 면접의 일정에 대해서 되게 좀 조심스럽게 조건을 갖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70페이지. 저희 자료집에 있는 표와 조금 다른 표긴 한데요, 저는 제가 진행하는 설명회에서 이 표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부모님들, 특히 고1이나 고2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대학 입시에서는 정시보다 뭐를 많이 뽑아요? 수시를 굉장히 많이 뽑기 때문에
수시가 아니면 대학 가기 되게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수준별로 좀 나눠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최상위권 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 6개 대학을 보통 잡는 편이고요.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이제 중경외시, 건동옥 라인 정도를 상위권으로 잡아서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아실 것들은 최상위권 대학 워낙 뭐를 많이 뽑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많이 뽑습니다. 6개 대학 기준으로 보면 정시까지 포함한 전체 모집 인원의 절반 이상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으니까 저는 뭐 항상 기본적인 생각이 고1 부모님들이라면,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모든 입시 지원의 전략은 최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세우셔야 될 거고요. 거기에 핵심은 뭐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고3이나 재수생이라면 최상위권 대학만 생각하고 모든 입시 전략을 짤 수는 없죠. 각 대학들도요, 중경외시나 건동옥 라인 정도의 대학들이라면 최상위권의 대학과는 조금 다른 전략으로 입시 전형을 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시 모집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몇 장이에요? 6장이잖아요. 그 6장의 카드라고 생각하면 제가 아까 최상위권 대학 몇 개라 그랬죠? 6개라고 생각하면 중경외시 라인부터는 굉장히 학생부가 우수한 학생들 입장에서 중경외시 라인을 내려올 확률이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과, 이 중경외시 건동옥 라인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한 10% 정도 줄어들면서 교과나 논술이나 정시 쪽으로도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3이 되고 또 재수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정시 모집에 지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수준대별로 보면 정시 모집에서도 꽤 많은 인원을 뽑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좀 가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그래프는 제가 이제 조금만 넓혀본 건데요. 자, 파란색이 2017, 빨간색은 2018, 노란색은 2019의 각 대학의 전형별의 비율입니다. 제가 이 그래프에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요. 자,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2018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잖아요. 작년에는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전형의 비율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제 입장에서는 2018 학년도에 입시를 치르면서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작년에는 여기에다가 또 하나 복합적으로 들어갔던 게 뭘까요? 우리 아까 일부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뭐죠? 영어, 절대평가가 이제 동시에 맞물리면서 작년 2018의 입시 결과를 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결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2018과 19는 어때요? 거의 전형의 비율이 똑같습니다. 정말 저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입시 제도도 똑같고 전형 간의 비율도 똑같고 또 우리 아까 일부에서 봤던 문과, 이과의 비율도 거의 똑같은 해는 어떻게 보면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올해 2월 달에 저희 재수생들을 위한 설명회를 다니면서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올해는 정말 재수하기에는 정말 좋은 해다. 그죠?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작년하고 하나도 달라진 거 없이 그대로 한 번 더 치르는 입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겁니다. 중경외시 라인이나 건동옥 라인으로 가는 상위권 대학도요. 사실은 2017과 18의 차이에 비하면 18과 19의 차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올해 입시는 작년의 입시 결과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2페이지부터 이제 교과나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얘기는 이제 거의 다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은 대략 이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중앙대 학교장 추천이 새롭게 좀 들어왔다는 거 특징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앙대학교 학교장 추천은 뭐하고 좀 중복이 된다 그랬죠? 경희대학교 고교 연계라고 하는 전형으로 그 중복이 되는데요. 솔직히 여러분들 경희대학교 고교 연계라고 하는 전형은요, 원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류는 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작년엔 50%, 올해도 4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대 학교장 추천하고는 굉장히 중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뭐가 있어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요 자료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거는 이제 자료집에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인데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이 빨간색이 뭘까? 근데 빨간색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의 경쟁률이고요. 요 까만색으로 되어 있으면 수능 최저 기준이 뭐예요? 없는 전형인데요. 이거를 2년치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되게 놀랍게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쪽이 오히려 경쟁률이 어때요? 높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전략적으로 좀 말씀드릴 건, 뭐 나중에 이제 우리 7월 달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하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건 뭐냐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중복 합격자가 많습니다. 내신이 좋으면 한 군데만 좋은 게 아니라 뭐죠? 여러 대학을 중복해서 합격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시에 합격을 한 다음에 빠져나가는 인원이 되게 많아요. 각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추가 합격률을 보면 보통 한 200%에서 300%, 한 2배수에서 3배수가 빠져나가니까 각 대학별로 뭐가 생길 수 있냐 하면 의외성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외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 하면요, 내가 이 대학을 쓸 때 내신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학생들 중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까지? 추가 합격까지 고려를 하면 의외성이 항상 생긴다는 생각 때문에 최저가 없는 대학보다는 최저가 있는 대학 쪽에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전략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의 특징들은 이런데요. 대부분 제가 이제 앞에서 쭉 얘기를 했고 서강대 일반형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성한 라인의 특징은 전부 뭐가 없죠? 면접이 없습니다. 자, 면접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서성한 라인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원을 하실 때 되게 조심스럽게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서강대 일반형이라고 하는 이 전형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수능 후에 작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9월달 원서 쓸 때는 일단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쓰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수능 후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쓰게 해주면 학생들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 하면, 내가 수능을 보고 의외로 잘 보면 뭐죠? 자기소개서 입력을 안 하면 서강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되게 웃긴 얘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수능을 잘 볼까 봐 고민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그 다음에 자, 중경외시 건동옥 라인의 경우는 면접의 시기가 수능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되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이 이화여대와 홍익대 같은 경우는 아예 면접이 또 없죠. 그래서 내가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학에서 이들 대학은 되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강대 일반형과 자기주도형의 경쟁률을 보시면요, 수능 잘 볼까 봐 고민하는 상위권 애들이 의외로 보면 많습니다. 그죠? 자기주도형에 비하면 일반형의 경쟁률이 보통 2배, 3배 이상 많죠. 그럼 잠깐 밑에 있는 중앙대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중앙대에는 다빈치형 인재라고 하는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빈치형 인재는 면접이 언제 있어요? 수능 후에 있고요. 탐구형 인재의 경우는 수능 전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대 경쟁률을 보셔도 수능을 잘 볼까 봐 걱정하는 애들이 중대를 쓰는 경우에 탐구형보다는 어느 쪽? 다빈치형을 많이 선택한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수시의 지원 전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앙대학교의 다빈치형과 탐구형은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빈치형과 탐구형은 각각의 비율, 전형 요소의 비율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대략 이렇게 보면 어느 쪽이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을 원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탐구 역량, 이쪽이 탐구형 인재는 조금 비율이 높잖아요. 인성으로 따지면 여기 10%, 이쪽은 뭐죠? 20%. 그런데 이거의 결과를, 중대가 발표한 결과를 보시면 다빈치형과 탐구형의 평균 교과 등급을 보시면 어느 쪽이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사실은 다빈치형 쪽의 교과 등급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다빈치형이 공부를 훨씬 잘하는 애들이 왔다고 생각을 하진 마시고요. 중앙대학교에서 이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아닌데요. 중앙대학교가 이제 선생님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설명회를 하는 도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봐도 탐구형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특목고 학생들이 좀 더 많습니다. 실제 중대에서 얘기한 비율도 다빈치형보다는 탐구형이 실제로 일반고의 비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등급이 높은 건 단순히 탐구형이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이 많이 붙었다 보다는 어떤 해석이 더 좋을까요? 특목고 애들이 좀 더 많이 왔다? 이렇게 아마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희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를 발표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발표를 해줍니다. 자, 학과별로. 자, 이거는 여러분들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한 4년치 정도의 입시 결과를 다 이런 방식으로 발표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건 아니구나, 그죠? 또 교과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데요. 살짝 아래쪽에 있는 경기대가 올해 같은 방식으로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기대와 경희대 어떤 특징을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냐 하면 경희대는 교과보다는 오히려 뭐가? 비교과가 더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겠구나. 경기대 같은 경우는 합격자의 교과 성적이 어때요? 굉장히 폭이 좁은 범위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결과를 보실 때도요, 사실은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희대학교의 합격자를 분석해 보면, 경희대 알림이에 나와 있는 비율을 보면 경희대학교 신입생 중에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경기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 외고, 국제고 학생들의 비율은 거의 2~3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경기대의 결과는 거의 무슨 고등학교끼리 경쟁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반고끼리 경쟁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경희대학교의 이 결과는 일반고뿐만 아니라 뭐예요? 특목, 자사고까지 다 포함된 비율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일반고 학생인데 4등급, 5등급이 돼도 경희대 쓰면 붙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입시 결과를 보실 때는 단순히 어떤 교과 등급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대학의 수준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오는 수준인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시면서 보는 것들이 입시 결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서 조금 이제 그 뒤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재수생들보다는 이제 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언급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자, 논술 전형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 7월 달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주요 대학 9개가 선발하는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300명 이상을 뽑는 대학의 모집 인원인데 여기서 이 파란색은 뭘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뭐예요? 없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논술 전형에서 300명 이하를 선발하는 대학들은 이런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에는 파란색이 정말 많죠. 그럼 제가 지금 3장의 PPT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상위권 대학을 논술로 가고 싶다면 뭐를 잘 준비해야 돼요? 수능 최저 기준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게 제가 드리는 핵심입니다. 실제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수준이 높은 대학보다는 좀 수준이 낮은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대학들은 수능 최저 기준과 별로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논술 준비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주요 대학들의 수능 최저 기준을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2등급 한 2개, 3개 정도 이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정도 대학을 논술 전형으로 가셔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이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것들, 특히 한국사 최저가 있는 학교들은요, 의외로 작년에 이 한국사가 살짝 어렵게 나오면서 다른 조건 다 맞추고 한국사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들 의외로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의 출제 경향을 보실 때 문과 쪽에서는 요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시는 거 필요해요. 즉 내가 수학적인 문제를 통계 자료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이과의 경우는 수학만 출제가 되는지 아니면 과학도 출제가 되는데 과학이 선택이 가능한지 지정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구별하시면 나름대로 논술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의학 논술에 해당하는 가톨릭 의대, 울산대 의대가 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가천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가 올해도 11월 17일 날 오후에 똑같은 시간대에 논술을 봅니다. 오전에 연대가 논술이 있고요. 오후에 이제 이 가톨릭대하고 울산대가 서울에서 논술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대 의대 논술을 보고 이동이 가능한데 그럼 내가 가톨릭대를 쓸까 울산대를 쓸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 있는데요. 가톨릭대 의학 논술하고요 울산대 의학 논술을 딱 기출문제를 보시면 대충 판단이 가능하세요. 그거는 직접 한번 보시면 실제 제가 볼 때는 울산대 의학과 의학 논술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문 자체도 영어로 나오고요. 내용 자체도 상당히 고난이도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의대 논술이긴 하지만 내가 영어에 대한 판단 또는 이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판단들을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경쟁률? 연대 인문계열의 경쟁률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엄청 높아졌죠. 차이점이 뭐냐면요. 재작년에는 수능 전에 논술을 봤고요. 작년부터 수능 후에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능 전에 뭐를 하느냐, 수능 후에 뭐를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보는 자연계열의 경쟁률 높은 것도 나름대로 이 정도의 경쟁률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모집에 대한 건 이런 수능의 비율을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문과, 이과 중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게 요거라고 봅니다. 탐구 비율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는 이제 문과 비율이고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게 이과 비율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서강대를 제외하면 문과보다는 이과는 탐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문과에서 사탐을 생각하는 것과 이과에서 과탐을 생각하는 건 우선순위가 전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과의 사탐의 우선순위는 수학이나 국어 다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과에서 과학은 수학 다음에 과학이고 그 다음이 국어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실제로 제가 정시 모집에 가서 수학, 과학을 웬만큼 잘 보고요, 과탐을 망친 아이들은 어디밖에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서강대밖에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서강대는 가군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가군에 서강대 쓰고 나면 나군의 성대나 한양대를 쓰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군의 서강대를 쓰고 나서 나군의 성대, 한양대까지는 잘 못 쓰고요, 결과적으로 뭐 중대나 뭐 이 정도 라인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다군에도 또 어차피 중대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나군도 중대를 쓰려면 또 억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대나 한양대를 또 쓰고 나면 세 개 다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중대만 붙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땐 이 탐구에 대한 건 이과 과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어에 대한 뭐 그 비율은 지금 제가 이렇게 등급 간의 점수표를 보여드리지만, 뭐 저는 항상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보면 연대, 이대, 경희대 이 세 학교의 아마 영어의 영향력은 올해도 똑같이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대, 야 국어, 수학, 탐구 다 잘 보고요, 영어를 좀 못 봤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영어 5점의 감점을 껴안고 연대를 굳이 가지 마시고요, 나군에 어디를 가시면 돼요? 고대를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를 잘 보고 영어를 못 본다면 얼마든지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 1등급 맞고 국어, 수학, 탐구를 2등급 맞으면요, 영어 1등급 맞는 게 정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영어를 잘하면 하는 수 없지만, 영어를 못하는데 일부러 영어를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국어, 수학, 탐구를 점수를 못 올린다면 제가 볼 때는 작년과 올해 입시에서 최악의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11개 대학 가고 싶으시죠? 그죠? 대충 제가 지방으로 설명회를 다녀봐도요, 11개 대학 정도는 이렇게 가고 싶은 대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요, 파란색은 수시고 빨간색은 정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 보면 제일 왼쪽에 고대가 있습니다. 고대는 주요 11개 대학 중에 수시를 제일 많이 뽑는 대학인데요. 자, 이거를 저희 자료집에 8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죠? 파란색이 이제 수시가 아니라요, 수시 중에 뭐가 없는, 수능 최저가 없는 인원이고요. 그럼 빨간색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정시 모집의 인원하고 거기에다가 수시 중에 뭐가 있는, 최저가 있는 인원을 더해보면 제일 오른쪽으로 누가 가요? 고대가 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대가 참 나쁜 학교라고 봐요. 그죠? 고대는 수시를 제일 많이 뽑는다고 사실은 겉모양으로는 보이지만, 고교 추천, 뭐 지금 이제 학교 추천 1이나 학교 추천 2나 일반 전형이나 다 지금 최저를 꽤 높게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대를 수시 모집으로 갈 때도 특기자 전형을 제외한다면 상당히 높은 최저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선 수능이라고 하는 거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어느 정도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얘기는 그냥 그 수시 2월 인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용어는, 자, 수시 모집에서 합격자 발표를 다 했어요. 근데 애들이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6개를 다 붙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만 붙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수시에서 모집을 못하는 인원은 어디로 넘겨주죠? 정시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뭐 주요 대학들의 수시 2월 인원이 이 정도 되고요. 이거를 모집 단위별로 보면 저희 자료집에 훨씬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모집 단위별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정시 모집에서 훨씬 더 많이 뽑는 인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문과나 이과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전형별로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의치대 분석 자료들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진짜 이 자리에서 뭐 의대, 치대, 한의대를 갈 수 있는 분들도 상당히 좀 되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저희 자료지 99페이지 이후로 보면 의대, 치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의대, 치대에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 정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이쪽에 비율을 보시면 수능이 적용되는 정시, 수능, 수시까지 합치면 거의 90%에 가까운 인원을 수능을 적용해서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의대 쪽에서 조금 변동이 있는 사항들은 이런 것들을 아마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성대가 논술을 폐지했어요. 그랬더니 인하대가 논술을 10명을 또 신설해서 나름대로 균형을 좀 맞췄는데요. 올해 저는 의대 입시에서 이것도 그냥 한번 여러분들 참고, 작년에 의대 수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정말 공부 잘해야 간다, 이 정도 생각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얘기로 이거 하나만 하면서 제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 2일에 제가 조금 빨간색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울산대 의대가 작년까지는 논술 전형만 수시에서 뽑았어요. 그런데 작년 4월 달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0명을 뽑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되게 관심을 갖고 봤던 건 뭐냐면, 울산대 의대 학종이 10명을 새로 신설하는데 학종 중에서 뭐를 볼까요? 면접을 보거든요. 그럼 이 면접이 과연 어느 대학의 의대하고 붙을까? 그죠? 작년까지는 연대 학종이 의대 면접이 없었는데, 학종 자체가 없었으니까 올해는 이제 학종 면접을 새로 신설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연대 학종이 선택한 학교는 제가 보면 고대예요. 그죠? 고대 일반 전형하고 같은 날 울산대 의대가 학종을 치르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까지는 고대는 경희대학교하고만 경쟁을 했으면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고대 일반 전형이 누구하고 울산대 의대 학종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살짝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의대뿐만 아니라 일반 학과를 쓰실 때도요, 논술이나 면접 전형의 일정을 보실 때는 내가 쓰려고 하는 대학의 면접이 다른 대학과 어떻게 겹치는지를 보시고요, 내가 쓰고자 하는 대학보다 수준이 높은 대학이 많은 날짜를 선택하신다면 훨씬 더 안정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쓰고자 하는 대학보다 수준이 낮은 대학하고 많이 겹친다면 내가 쓰는 대학 쪽으로 어떤 애들이 올까요? 되게 우수한 애들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의 여러 가지 지원 전략을 짜실 때는 이렇게 일정들을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쓰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 다시 한번 이제 수시 모집만 갖고 한 번 더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거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7월 달에는 수시만 정말 갖고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전략들을 말씀드리고요. 제 순서에 이어서 이제 우리 조정숙 소장님이 나오셔서 실제로 고3 재학생들이 오늘 이후에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나서 어떤 전략들을 갖고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